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주가가 다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이럴 때마다 생각 드는 건 이거 좀 화끈하게 오르면 안 되나? 그런 모습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 오늘 의미 있는 지수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전자가 됐고 코스닥은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강달러, 킹달러가 조금 이제 좀 수그러들 수 있는가 하는 기대감. 그러니까 1,400원 밑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죠. 세 분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IT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이버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또 쪼그라들면서 아주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오늘 또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런지 그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하죠. 왜 그럽니까? 네, 성장주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은 증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발표한 네이버의 3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2조 원이 넘었습니다. 2조 네. 570억 정도 나와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네이버를 성장주니까 매출액 증가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를 해야겠죠.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300억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5.6% 정도인데 실적의 발표에 의해 주가가 밀렸다고도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네이버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카카오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견조했던 게 있죠. 여기에 대한 창의물도 좀 나왔었는데 일단 그 주가의 어떤 등락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네이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오늘 또 최수연 CEO의 프레젠테이션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시마크 이슈라든지 해외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게 피력을 했어요. 피력을 했고 오죽하면 또 네이버의 새로운 먹거리 중에 하나가 웹툰 아닙니까? 웹툰인데 이것도 이제 상장. 제 생각으로는 국내 상장보다는 바로 해외 상장을 노릴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가는 장기적 그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최근에 공매도 물량 자체가 조금 누르고 있었던 모습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미국 주식으로 갔을 때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광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거 약간 괴를 같이 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적에 대한 지나친 차익 매물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가가 카카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다른 일시적 매도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그렇죠. 역대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긴 왜 이럽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은행으로 볼 것이냐,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은행에 가깝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카카오 관련된 계열사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플랫폼의 가치를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더 시장이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생겼고 지금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는 은행에 가깝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뱅크 점검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IT 관련 주들 전반적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은 안 좋죠. 근데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반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반영이 된 상황이 풀려 나가는 대중 심리를 반대로 이행되는 관계를 봅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면 중소 섹터보다는 오늘도 중소 섹터 반등은 보여줬지만 큰 트렌드에 이끌고 가고 있는 거는 대형주 쪽에서 일단은 힘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현상은 비단 IT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파에도 네이버와 카카오뱅크 이슈가 나왔지만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충분히 담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분기 매출 2조 돌파된 것은 라인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라인에 잘 커가고 있고 사업이 성장 구도에 있다는 거. 광고 수익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은 안 좋아졌지만 주가가 충분히 빠져 있고 성장의 어떤 모습들을 체크가 된 거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킹달러가 이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1,400원대 밑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오늘 살짝 보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1,400원대 밑으로 가서 킹달러가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면 네. 그럼 IT 관련주한테 괜찮은 거죠?
빠져도 좀 푹 하고 빠졌을 때에 도움이 되고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은 환율과 관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킹달러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잡혀지를 않고 있습니다. 채권 네. 금리가 잡혀야 채권 가격이 좀 연동이 되면서 금리를 좀 강달러를 막아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채권금리 어제도 지난주에도 미국 증시는 채권금리가 올라갔죠. 올라가고 또 금리 인상이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는 박스권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만 크게 뭐 하락이 나온다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매크로 이슈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저점에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야 할 명분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일단은 잠시 내려두고 최근의 반등은 환율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쭉 유심히 보니까 현대차하고 네이버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네, 절대 주가. 그죠? 네. 주식이 두 개밖에 없으면 뭐 사시겠어요? 원래는 두 개밖에 있으면 불공정한 게임이니까 참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주식은 선택의 폭이 많아야 네.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현대차를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이버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면 네. 뭐 지금 절대 주가를 떠나가지고 기업의 어떤 비전 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다가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건 사실 승부수라 보거든요. 네. 승부수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다려볼만,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기다려볼만 하겠는데 주가 관점에서 이게 성장주 중에서도 가장 경기에 또 민감하단 말이에요. 뭐 광고나 이런 게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현대차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음 주 중간 선거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친환경차의 생산 대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현대차를 선택합니다. 현대차. 네. 이 본부장님은 뭐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이건규 대표고요. 아, 제가 대표님. 이정도 네,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다 이제 성장성 대비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두 개 다 가져간 게 맞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오히려 네이버를 좀 좋게 보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기 수요라는 게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가 오래될수록 이제 대기 수요 자체도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내년만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의 상승 탄력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좋지 못했던 실적도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현재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저는 네이버 쇼핑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마케팅비를 워낙 크게 쓰고 있지만 만약에 내년이나 후년 됐을 때 마케팅비, 그러니까 고객한테 돌려주는 돈을 조금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네이버가 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하고 네이버로 나뉘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이제 이건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하청봉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동의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네. 중장기로 봤을 때는 네이버예요. 아, 여기서 또 그렇게 나갑니까? 왜냐하면 IRA 법안 이슈를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 IRA가 우리가 이제 제시한 의향서들이 이제 통과될 것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올라갔던 것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상승은 현대차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는 하나만 선택해라, 두 개 중에 그럼 네이버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1대2. 예, 현대차 1, 네이버 2 이렇게 돼 그래서 있어요. 뭐 방송 주주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주주분들. 둘 다 좋은데 단기냐 중장기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RA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5일인가요? 그 미국 IRA 3년 유예 법안 발의가 됐는데 글쎄 이게 이제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8일이니까 우린 내일 모레죠. 네. 예, 미국 중간 선거 네네. 결과에 따라서 좀 나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발의했던 내용이 아니고 미국 민주당에서 올해 네. 발의했던 내용인데 3년 유예 그러니까 미국의 IRA 법안 적용 자체 23년이니까 계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25년부터 이제 정식 발효해야 네. 이게 한 3년 정도. 근데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조자 공장 착공 관련 착공 시행 지난 10월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 자체 시점을 2024년도 한 빨리 당겨가지고
24년도 한 가을로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유예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대로 보조금 지원 법안을 받게 되는 그림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연합 EU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거가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또 마필 이번 주에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뭐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오늘 그냥 살짝 한번 기대감 전 이 네. 정도만 봤습니다. IRA 3년 유예 법안 자체를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하지만 공화당이 이쪽에 더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현재로서는 하원에서는 지금 공화당이 훨씬 더 유리하고 네. 상원에서는 약간 경합을 벌이고 있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만약에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네. 이제 현대차한테는 아주 유리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시간을 버는 부분이 예.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뭘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쪽으로 유리하게 간다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과 좀 친화적인 성격의 이제 법안들이나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배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뒀다라고 하면은 공화당에서는 이제 전통 에너지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좀 텍스에 대해서 좀 풀어준다라든지 약간 친시장적인 정책을 좀 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는 부분이 오히려 공화당이 좀 되면서 시장이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IRA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뭐 지금 미래 산업이긴 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IRA 수혜 때문에 더 오르는 거 아닌가 했던 2차 전지 네. 이런 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차 전지는 사실 잘 움직이고 있었고요.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IRA 법안을 좀 유예한다라는 법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IRA 자체가 상원과 하원 다 통과돼서 이미 의회에서 통과가 된 법안이에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을 보면 이미 통과된 것에 대해서 건들지 않아요. 그 틀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마치 바뀌면 이걸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부분 미세 조정은 조금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큰 틀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가 다 엎을 줄 알았지만 그대로 보존을 했죠.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 정치의 차이인데 국익을 위한 행동에 있어서는 일단 단합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분하게 들어가면 오늘 시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태양광 하나솔루션이 조정에 들어갔고요. 현대차가 반등에 나왔고 잘 나가던 2차 전지가 상승이 멈춘 듯한 모습으로 멈춰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아까 우려되던 제기가 되던 부분들이 반대로 IRA가 법안을 건들게 되면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뭐 배터리 업체와 신재생 에너지가 타격을 입고 자동차가 반격이 나와주는 거 아니야라는 이슈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중간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진행 상황이 계속 될 거예요. 네. 갑자기 뒤집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그마한 어떤 이슈 정도로만 일단 생각하고 들어가고 중간선거 완료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자리에서 이 답안지가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가 끝나서 분위기가 바뀐다고 해도 그렇죠.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일은 아니고 맞습니다. 아예 없었던 일로 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미국, 일본, 그다음 유럽에서 뭐 미국에 계속해서 의향서를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더 강도 높게. 이 정도만 진행되는 거지 큰 틀을 이걸 뒤집어 엎지는 못한다. 예. 이미 통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IT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IRA 얘기까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시아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이제 홍콩 H주가 5% 이상 상승을 했고 오늘도 제법 오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게 반영된 거라면서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지금 항생 지수가 보게 되면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10% 정도 올랐습니다. 네. 뭐 4,000포인트 깼다가 지금 5,000포인트 잠깐 깼다 5,600인데 일단은 또 한편 놓고 보면 10월 중순에 있었던 중국의 20차 당대회 이후에 사실 약간의 변동성이 좀 완화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거친 부분도 있는데 네. 코로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기 때문에 뭐 됐다 안 됐다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조금 짧게 말하면 중국 증시의 반등은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위안화 흐름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20차 당대 이후에 한번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강세로 몰았다가 다시 리바운드 됐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위안화 흐름 자체는 지금 7.2 정도 위안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오늘도 중국의 무역 수지는 정말 중국 증시가 오르기 힘들 정도로 뭐 한 자릿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출도 수입도.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지표 자체가 약간 시간을 두고 시진핑 4번째 연임에 대한 3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제로 코로나라는 막연한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증시 오르는 걸 안 좋아하는 건지 주말에 또 방역 당국자들이 그 관계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거 그 봉쇄 계속 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봉쇄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그 백신의 접종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에서 보는 관점은 대부분 이제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면서 이제 방역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를 가지고 만약에 해이해진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앞선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정부의 이제 통제력을 좀 잃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어차피 내년 3월에 푼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기대감 같은 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게 오히려 방역에서는 더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FOMC의 파워라고 비슷하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게 혹시 지금 WTO에 보고된 중국의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우리나라가 대략 2,500만 명 정도 네. 감염자 나오거든요. 중국이 지금 뭐 이렇게 영상도 나오고 하는데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네. 그러니까 봉쇄가 그러니까 먹혀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네. 그렇게 봐. 저도 깜짝 놀라서 오죽하면 하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해가지고 제가 WTO에 들어가서 네. 글로벌 국가 확진자 누를 봤는데 100만 명이라 우리가 우리나라가 2,500만인데 그렇죠. 저희가 100만 명이면 뭐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저는 물론 이제 뭐 데이터를 믿고 안 믿고를 네. 떠나가지고 중국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한다는 느낌이 드는 네. 거고 주말에 이제 중국 방역 당국이 우리나라를 치게 되면 뭐 방역 당국이 되는 네. 거고 일본이 되는 건데 공식적으로 말했던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월스트리트 외신 보도에서 계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제로 코로나 뭐 봉쇄 완화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오히려 주말에 중국 정부는 단속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네. 직접적으로 우리 제로 코로나 유지한다 지금 그렇게 네. 발표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양회 전까지는 봉쇄 안 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 또 시진핑 주석의 아주 날카로운 국제 정치가 들어갔다. 네. 왜냐? 치포 동맹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공격이 있는 한 네. 공급망 체인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코로나 핑계 대고 공장들 중국에 들어와 있는 계속 외국계 봉쇄한다. 공장들을 네. 건들 수 있는 힘을 계속 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의 주가도 흔들렸던 게 그 봉쇄령 때문에 이제 네. 복수한다 이런 이슈인데 맞아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미미하죠. 전 세계 확진자 수 대비해서는 미미한 확진자인데도 저렇게 자꾸 나오는 거 보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중국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하니까 방어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게 G20을 기점으로 해서 화해 모드로 들어간다라면 네. 트럼프가 했던 전철을 밟는다라면 금방 또 화해 모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때까지는 무기를 쥐고 서로 힘 대 힘으로 일단은 좀 대립각을 세울 겁니다. 네. 그래서 G20에서 양국 정상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겠어요. 그렇죠. 뭐 겉면으로는 웃음을 보이면서 악수를 할 수 있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G20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뭔가 이제 막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걸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좀 근데 악재를 가지고 가는 건 또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또 24년도에 대선 도전을 또 했어요. 이제 공화당 우세한데 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리스크가 또 커진다. 트럼프가 저는 집권했을 때 굉장히 증시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일단 진행 상황들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네. 말싸움은 언제든지 말로 화해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예, 각국의 이득을 취하고 나면 얼마 있으면 열릴 G20에서 각국 정상들의 표정도 유심히 잘 봐야 되겠고 어떤 정상이 어느 나라에 누구를 만나는지도 잘 봐야 되겠고 하여간 이게 저 증시에 들어와 있으면 알아가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아모레 보니까 6% 넘게 또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근데 LG 생건은 또 괜찮아요. 아모레하고 LG 생건하고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모레하고 LG 생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 비중 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런 건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거고 LG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비중이 좀 많이 높였던 기업인데 사실 결은 비슷합니다. 결은 비슷한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코로나 봉쇄 관련 이슈로 해제되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갑자기 중국 관련 기업주들이 쇼크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 되돌림이 좀 나왔는데 중국 소비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마찬가지로 일단 첫 번째는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의 어떤 완화 여부가 어떻게 보게 되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다행히 그래도 11월 달에 제가 그렇게 나쁘게 안 보는 거는 저도 그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앱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중국이 이번 주가 그래도 관군제입니다. 네. 예, 관군제가 11월 10일인데 벌써 대규모 세일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실제로 한국의 화장품이 많이 나가고 안 나고는 다음의 문제고 네. 투자 심리적인 문제로 지금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 대해서 뭐 공매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공매도하기에는 다른 거 공매도하기 좀 바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국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이번에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 푼다라는 소문이 돌자 뭐 홍콩 H주 오르고 그러면서 우리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글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풀리긴 언젠간 풀릴 거 아니겠어요? 뭐 말로는 내년 3월까지는 봉쇄 안 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내년 3월 이후엔 푼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 이 관련주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도 되는가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주식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는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한꺼번에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봉쇄 정책이 조금 더 빨리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늦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만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3, 4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서 이제 그때 이제 주가 상승을 노리는 부분이 지금 현명한 투자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텐데 지금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차이나 런에 대한 수혜를 대한민국이 입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차이나 런의 관점에서 본다면 봉쇄를 계속하고 있어야 그 돈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시각에서 또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데 저는 그 자금의 질들을 보면 네. 뭐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봤지만 아일랜드계 자금, 뭐 쿠웨이트 자금, 또 모르지만 전 사우디 자금들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일머니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돈들이 전 세계 저평가된 주식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런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런을 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면 송환했지 그거를 파는 족족 대한민국 증시로 들어온다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들어올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가담하는 게 맞고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 근데 이걸 리오프닝주로 보면 안 되고요. 네. 소비 시즌에 맞물린 산타랠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소비주, 소비 강화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어저께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종가 3% 밀려서 끝났거든요. LG생활건강은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보다 덜 올랐었어요. 어제. 근데 어제 오른 거 오늘 오른 거 합산한 데이터랑 네. 어제 강했다가 3% 뺀 데이터랑 비스무리해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반등의 총 합은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아마 화장품주들
물려 계신 우리 강성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자리 빌어서 힘을 한번 내보시자. 네.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차이나런으로 해서 그 돈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봉쇄를 풀고 코로나 이제 전으로 간다면 중국이 네네. 그렇다면 우리한테 들어왔던 돈 다시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차이나런 이야기 나온 게 아마 최근에 지난주부터 아마 그 이야기 같아요. 텍사스 뭐 교원 펀드 관련해서. 예. 근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차이나런이 과연 우리한테 좋을까? 예. 악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지금 또 왜 우리나라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5조 6조 샀는데 뭐 산 거냐면 배터리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뭐 삼성전자도 사기였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을 놓고 보기에는 뭐 중국의 비중을 줄여서 한국이 샀다 이렇게 물론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중국 경기가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주가도 내려간다면 이 이머징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 포함해서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코로나 봉쇄라는 핀셋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도된 정치적 어떤 봉쇄와 해제 자체가 애플의 주가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내 기업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정 기업 뭐 애플 관련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중국의 자금이 빠져서 한국의 비중을 늘리는 이 이슈 자체는 큰 그림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사탕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중국 정치 빠져서 좋을 거는 한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미국 공장도 지금 중국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공장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SK 하이닉스 빠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제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중국하고 안 좋게 가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미국하고 중국 관계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힘을 여기서 더 풀어줬을 때는 미국이 이제 컨트롤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좀 짓누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짓누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짓누를 수 없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인플레 압력이 좀 높아지는 부분하고 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점에 오면은 서로 합의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차이나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차이나런이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떤 시진핑 주석의 이제 3연속 이제 그 연임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실망감에 의해서 좀 자금이 좀 빠져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봉쇄를 푼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다시 돌아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이기 네,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안정성, 네. 중국의 어떤 불안정성 맞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온 불안정성. 자금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탈세계화 기조 속에 그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데 독일의 슐츠 총리가 중국 방문했어요. 이건 네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역시 독일답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공산당이냐 뭐 이런 다 띄고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국가 지금 경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위기가 왔다. 근데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무역 경제를 일으켜서 돈을 벌어와야죠. 그런 측면에서 발빠르게 가서 한 20조 원 규모를 또 수주를 따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국도 이 사실을 알죠. 유럽도 이 사실을 알고 뭐냐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없으면 서로 그냥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지원 집투끼리 이제 무역이 발생되면서 경기가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코 겉으로는 말싸움을 저렇게 하고 위기감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두 시장을 서로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의 이러한 슐츠 총리의 행동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실 너무 부럽고 발빠르게 저렇게 따다다 움직이는 거 뭐라 욕할 수 없는 거예요. 부럽다는 건 이제 자기 소신대로 하니까. 미국 우리나라 눈치 안 비교를 보고. 해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좀 저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좀 수주도 좀 많이 따내고 하면은 예. 사실 우리가 IRA 지금 뒷북칠 필요가 없는 게 펠로시가 왔을 때 좀 빨리 행동했으면 법안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발빠르게 제스처를 취해줬으면 철저하게 뭐 이거는 정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입장에서 드리는 설명이었습니다. 베트남도 그렇더라고요. 중국하고 아주 활발하던데요. 베트남이 사실은 미국과의 이제 교우가 굉장히 탄탄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공산당은 어차피 공산당 편이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닷길 나가는 거를 베트남 그 해역에서 좀 네. 싸움도 있고 많이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지만은 철도 뭐 수자원 협력 이런 거 얘기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중국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서야 돼요. 네. 뭐라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도 봐서 솔직한 얘기로 줄 서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중립 외교가. 네. 중국에도 잘해야 되고 미국에도 잘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저 중국하고 G20 회의 때 네. 정상회담 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될지 어떤지 확실하게 뭐 매칭이 됐다 이런 얘기 제가 못 들어서. 아마 우리가 주인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마 표면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G20 정상회담의 주요 아젠다를 제가 미리 생각을 해봤더니 네. 아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는 충분히 화두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과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미국과 또 러시아의 뭐 네.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까지는 좀 갈 것 같고 하지만 또 미국과 사우디는 여전히 좀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난다 하더라도 특별한 뭐 이벤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있는 게 한국인데 누구랑 합석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앞서 미국과 중국이라든지 미국과 러시아들이 먼저 어떤 질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어떤 낭보를 가져오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잠깐 이정민 대표가 말씀하신 그 부분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왜 하느냐 왜 갖고 그거 가지고 자꾸 네. 이렇게 막아타냐 보면 이거 대만하고 미국 길들이기거든요. 아.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 애플 이야기 우리가 잠깐 좀 잊고 가야 되는데 오늘도 미국도 지금 정신 올랐지만 애플은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못 가고 있는데 딱 그거 하나 허난성에 있는 청조 공장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기업을 틀다 놨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딱 이거잖아요. 바이든이 트럼프와 조금 결이 다른 건 뭐냐면 트럼프는 관세를 가지고 중국을 잡았다면 네. 바이든은 모든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고 해버리니까 여타 국가들이 좁게 되는데 그러니까 애플 공장 하나를 가지고 한국의 기업도 길들일 수가 있는 거고 대만까지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애플의 주가 관점에서도 이번 G20 정상회담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관점으로 G20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편한 관계를 좀 풀 수 있는 실마리도 있기 때문에 좀 유익 있게 우리가 일정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이 만날 것인가, 또 시진핑과 만날 것인가, 또 우리 대통령과 만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외교의 장이면서 전 세계 경제 장인 것도 같아요. G20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외교 협상력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돼서 이야기 드릴지 모르겠지만 건국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G2 국가가 서로 이제 자신을 선택해라 이렇게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 뭐 독일도 얘기했지만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뭐 이런 국가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경계선을 되게 묘하게 잘 타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교 협상력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협상 그 단도 그 시험대에 올라서 있고 그걸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정말 10년, 50년, 100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G20 얘기를 계속하고 이러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저거 경제 주식 방송 아니야? 왜 정치 얘기를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을 하는 분들 보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경주마를 1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거 하나 모르는 게 있으면 네. 여기에 참여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정치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G20 잘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근데 이정엽 씨께서도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시죠? 아, 그럼요. 한국이 G20을 가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번 일로 계기로 해서 한중 정상회담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또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중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미중 정상회담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불안하고 불발될 것 같고 이런 심리가 계속 가중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한 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안 해도 될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 결연해서 인권 문제고 중국이 잘못한 거다 찬성표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화살이 돼서 돌아오면서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건 G20 정상들끼리 다 알짜 해먹고 야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할게 막 뒤로 쏙쏙쏙 될 텐데 거기서 우리가 편승을 또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가뜩이나 북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상황에서 자체 디스카운트가 한번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사실 있어요. 국민이 이런 걱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걸 신경 쓰고 있고 아유. 오늘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표정이 밝은가 오늘 무슨 말 했나 이런 거 체크해야 되고 주식하는 너무 힘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조금 조금 시간이 길어져도 해야 될 게 왜 그러냐면 또 국내 관련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 이야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G10 정상회담 이후에 네. 빈살만도 지금 한국을 이렇게 들떠나타하고 있는데 네. 다른 한편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저는 어렵다 봅니다. 한국 사우디도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 현재로 좀 어렵게 보는 게 지금 북한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이번 11월 들어서 한 일촉촉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은 또 어려운 거고 사우디 왕자가 한국을 만나기도 또 어려운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어차피 이번 발생할 수 있는 G10 정상회담의 가장 큰 하도는 미국과 중국, 저는 미국과 러시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 외의 이슈 자체는 아마 표면적으로 정상회담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내기에는 아직까지 서로 얽힌 게 좀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말씀하셨으니까 빈살만 우리나라 온다면서요? 아니, 그거 이제 사실 저도 좀 어이가 없는 게 네. 물론 대단한 왕자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왜 우리가 오나 안 오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잘 아니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 수주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사우디에서 10월 27일 그 후반부에 FII라는 빈살만이 주최한 포럼이 열렸어요. 네. 거기에 월가의 그러니까 트럼프 사이까지 갈 정도로 월가에 이름 있는 사람들 네. 전부 갔어요. 그 인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 오일머니 앞으로 다 줄을 세워버린 거예요. 네. 이거 같이 이거 우리가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최전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사우디 공주가 네이버 지금 최 대표를 초청까지 했어요. 네옴시티 관련. 이거는 이거라도 잘 돼야 된다. 저는 이 심정이고 원희룡 장관이 정쟁에서 껴들지 않고 본업에 본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뭔가 성과가 나와줘야 되고 이거가 잘 됐을 때 좀 탁 하고 어떤 긍정론으로 치고 갈 수 있는 증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 제외하고 전체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긍정 신호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네옴시티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도시를 재건하고 멋있게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거더라고요. 이 새로운 어떤 행성 같은 걸 만든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네. 네, 인간이 그러니까 꿈꾸던 모든 기술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계획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그런 도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700조? 뭐 거의 뭐 1000조 가까이 되고 뭐 이런다면서요. 조금 더 나가서 네. 제가 너무 이제 내 표시를 많이 주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줄 세우기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또 패권 전쟁의 그 이슈도 될 수 있는 사상 역대 최고 규모의 프로젝트에 글로벌 기업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지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우디 중동의 힘을 좀 과시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왜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집착합니까 이렇게 말씀 툭 던진 건 뭐냐 하면 아까 우리나라가 원희룡 장관 포함해서 원팀이 지난 주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실무진은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전에 이미 언론 보도로 결정 날 거라 보고 있는 겁니다. 뉘앙스 자체가 그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중동에 강한 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우디 그쪽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사우디 중동 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붐 이제 건설 붐이 좀 일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를 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경계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좀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줄 세우기를 엄청나게 잘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은 이제 세계 국가들의 어떤 기업이든 누구나 다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중동 붐이 일었을 때 국내 건설업체들이 한 2년간의 이익을 보이는 걸로 보였지만 그 이후에 한 3년, 4년 차, 5년 차 됐을 때 엄청난 손실을 기록한 경험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주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수주가 돼야 되고 이게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1, 2년은 수익이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뒤돌아보니 적자만 났네라고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협상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내 건설 업체들 힘들고 건설주도 바닥을 치고 있고 오늘 조금 꿈틀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해외 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회사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뭐 현대건설, 뭐 DLENC 이런 종목군들은 해외 수주를 따내고 있고 어찌 보면 이 힘든 구간에 도태될 기업들이 도태되고 난 치킨 게임에 살아남는 기업들로 탄생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빈살만이 대한민국에 상장도 안 되어 있는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들에게 수주를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힌트를 드리면 정의선 회장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빈살만과 친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건 어떤 국가 간의 이슈도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인맥이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미팅을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삼성 그룹주들의 어떤 희망참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 스스로가 오늘 6만 전자를 돌파한 삼성전자를 보고서 7만 전자가 된다라면 네. 이재용 회장을 이제 형이라고 부르겠다. 그때 좀 오해하지 마세요. 동명이인이시니까 또 우리 또 이재용 네. MC를 또 형이라고 부른 날은 삼성전자가 10만 원 됐을 때 네. 형이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게 저 그쪽 이재용 회장한테 그거는 형이- 잘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저 혼자만 저는 아니까 저한테 그냥 네. 7만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7만 전자에서 그럼 형으로 갈까요? 10만 전자에서. 10만 전자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아까 얘기하다가 저 화장품하고 이쪽 얘기했었는데 대한항공이 지금 날라요. 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대한항공 실적을 보면 매출이 한 3조 6천억 정도. 야, 이건데 우리가 대한항공 작년 코로나 때부터 계속 이야기할 때 화물 쪽 실적 좋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3조 6천억 원의 매출에는 뭐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했고 항공주들이 조금 실적이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적 발표하면 뭐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데 대부분 올해 기업들은 전분기보다 나빴어요. 근데 대한항공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한 10%, 영업이익도 14%니까 뭐 화물에 대한 실적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페어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항공 운임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일단은 잘 나왔는데 문제는 주가는 실적이 잘 나온 거에 비해서는 네. 제가 바라볼 때는 조금 그러네. 여전히 좀 더딘 것 같다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해외 여행 수요를 감안하면 이거 앞으로 계속 우상향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억눌린 수요가 내년 됐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눈에 띄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 홈쇼핑을 보면은 여행 상품들이 엄청나게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맞아, 걸 알 수 있을 것 그렇더라고요.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억눌렸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끔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내년이 됐을 때는 뭐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각국의 어떤 방역 정책이 더 완화가 되면서 예. 해외여행을 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됐을 때는 확실히 여객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다만 내년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기존에 좋았던 이제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줄어들고 여객 운송은 좀 늘어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늘어나지만 이제 기존의 수익을 냈던 화물 부분은 조금 줄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각국 이제 특히나 이제 저가형 이제 여행사들 이제 LCC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에 이제 유상증자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CC 이쪽은 굉장히 좀 어렵다면서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은 자본 잠식 이슈가 네. 가장 큰 문제고요. 반면에 아까랑 똑같아요. 알게 모르게 치킨 게임이 또 진행되고 있는 네. 거고 도태될 기업들은 또 도태되는 건데 네. 그 모든 반사이익은 살아남은 기업이 가져가는 논리가 되겠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딱 하나 찍어라. 그러면 대한항공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적도 좋지만 리오프닝 관련주 조정이 나올 때 덩달아 같이 빠졌고 또 실적이 좋은 줄 알면서도 주가가 밀렸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반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격은 그대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LCC 부분, 자본 잠식 부분을 대한항공으로 이끌어드릴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 허락을 해주냐. 유럽도 지금 경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마 보통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허락을 안 합니다. 보통.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꽉 쥐고 있는 걸 놓고 싶지 않아 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살아나는 거를 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버려두고 대한항공 자체가 재생이 되면서 올라가는 실적, 성장세들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런 가운데 G20 끝난 후에 시진핑 주석이 또
제로 코로나 대한 좀 약한 발언이 나오고 하면서 또 더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는 저는 충분하다. 그래서 LCC 저가 항공주도는 좀 별로지만은 대한항공은 저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의 결합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한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2020년 2020년 때부터니까. 예. 근데 항공사도 이제 보게 되면 해외 노선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해외 주요 국가들 이제 승인이 좀 필요한데 차만 보면 지금 10월 기준으로 동남아 쪽은 대부분이 승인을 끝났어요. 네. 대만이라든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좀 났는데 한 3군데 정도가 아직까지 기업 결합에 대해서 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영국, 중국 쪽인데 예. 보게 되면 미국은 지금 이제 본심사 진행 중으로 좀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10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EU 쪽이 지금 사전 승인 단계, 뭐 사전 협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 자체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선이 겹치잖아요. 노선이 겹치는 거고 우리나라가 사실 대한이란 이름도 예전에 말이 많았어요. 이게 국적항공사를 왜냐하면 대한이란 글자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사실 대한은 한진이고 금호는 아시아는 금호였는데 일단 이런 이슈 자체도 외국계 입장에서는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요 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미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마무리는 좀 빨리 될 거라고 대한항공 측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과연 호재일까 악재일까도 조금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기업 결합을 갔을 경우에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여타 항공사들의 이 부채 비율 높은 문제는 또 하나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사업 본업과 또 이제 사업 공업과 외연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처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도 따로 상장돼 있고 기아도 따로 상장돼 있는 거잖아요. 뭐 대한 아시아나 이래가지고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독점 회사가 탄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업 이렇게 결합 심사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약간 관건이 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만약에 뭐 이번 달 중순이라든지 빠르면 뭐 이번 달 다음 달이라든지 만약에 심사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월하게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영국이나 미국이 언제 어떤 형태로 승인이 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입동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겨울로 가면 배당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배당주로 가되 배당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배당주 기대감으로 오른 수익만 먹고 빠지는 게 저는 좋다고 그래요? 보고요. 그렇죠. 배당 전에? 그렇죠. 배당락이 또 배보다 그게 100번 더 커서 또 시장이 지금 뭐 엄청난 화랑 장세고 막 날뛰는 장세면은 또 모르겠지만 지금 불안한 시장 속에서 배당 그거 조금 먹으려다가 마이너스가 커질 수가 있다.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포지셔닝을 잘 지키면서 시장 흐름, 연말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배당주로 또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이 보이면 또 배당주들이 또 조정권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은행주인데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도 있고 뭐 이자 부분도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은행주 배당 먹고 수익 내려고 하다가 된통 주가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정시는 조금씩 올라왔는데 비상장 중소 건설회사라든지 얼마 전에 또 흥국생명입니까? 흥국화재입니까? 네. 여전히 사실 이 여지는 꺼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지금 회사채 금리는 최근에 조금 주춤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뭐 예대 마진 이제 은행주는 약간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배당주를 또 생각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주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섹터 어디요? 다른 섹터도 뭐 여러 개 있던데. 일단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미국도 사실 지금 보면 다우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가치주, 전통주, 필수 소비재들이 많이 가거든요. 최근에 뭐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인데 국내를 놓게 보게 되면 저는 아까 중간 선거랑 다 결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중간 선거 빈살만 생각하고 여기에 트럼프 재선 다시 하게 되면 생각보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보일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정유 에너지 관련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GS라든지 SOE라든지 이런 정유 에너지 관련주 쪽에서 오히려 배당을 노리는 게 조금 배당보다 좀 멀리 보는 관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배당주의 꽃 그럼 리츠주 예를 들었었는데 이것도 요즘 좀 힘든 것 같고 배당 많이 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주는 게 어떤 거죠? 지금 뭐 은행이 가장 많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후행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연체율이라든지 뭐 이제
관련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우려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배당주들은 다 우려사항은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려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볼만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가 보통 5,000원에 이제 상장이 되게 되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3,500원, 4,000원 수준으로 빠진 리츠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4에서 6% 정도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짐으로써 거의 한 8%까지 이제 시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리츠가 이제 약간은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부채들을 다시 리파이낸싱하면서 이제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 배당 여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대 배당은 여전히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자, 배당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또 시간이 다 이렇게 돼서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금리 오르고 경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경주만 진행하다 보니까 증시 쪽에서는 들썩들썩하는 분위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멀리 떠나 계시지 말고요. 항상 주의 집중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